프리미어리그가 13라운드까지 진행되었는데 12월 2일을 기준으로 빅6의 순위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아스날이 1위, 맨체스터 시티 2위, 첼시 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7위, 리버풀이 8위, 토트넘이 12위입니다. 오늘은 축구 통계 사이트 옵타의 예측에 기반해 시즌이 끝나고 어떤 팀이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빅6의 최종 성적 예상은 어느 순위에 있을지 알아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빅6 팀의 긍정적인 점,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은 13라운드 기준 승점 30점으로 우승 확률 80%를 기록하며 실제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이 지금까지 어떤 시즌을 보냈고 잘하다가 미끄러지고 뎁스가 어쩌니 하는 걸 다 제외하고 전적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입니다. 박싱데이 일정과 최근 5경기 상대 전적을 보면 브렌트포트전 홈경기 4승 1무, 아스톤빌라전 원정경기 2승 1무 2패, 울브스전 홈경기 5승, 에버튼전 원정경기 3승 2무, 팰리스전 홈경기 4승 1무, 브라이튼전 홈경기 3승 2무의 전적으로 대부분 아스날이 우세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프리에전은 챔스 6라운드지만 아스날이 사실상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데다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서브 선수들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스날이 최우 선적으로 노리는 타이틀이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인데 잘하다가도 미끄러진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아스날은 경기당 0.53 실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인 느낌은 판을 모두 깔아놓고 상대팀을 끌어들이는 느낌입니다. 실점수가 적다고 해서 무작정 라인을 내리는 템백이 아니라 전진성이 강한 풀백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단 라인을 올려서 합류를 빠르게 하도록 하면서 스틸에 성공하며 그대로 팀 단위 역습, 상대방의 공격이 이어진다면 내려앉는 방식으로 이렇게 누구 한 명의 슈퍼 플레이가 아니라 애초에 수비 전술을 완벽에 가깝게 구축해놨다고 보여집니다. 각 포지션당 최소 2명의 뎁스를 구축했는데 그냥 이름만 올린 선수들이 아니라 모스케라, 인카피에 같이 다른 팀에서도 충분히 주전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교체 선수로 있습니다. 살리바, 마갈량이스가 이탈하더라도 수비력에 큰 하락 없이 최소한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1위를 달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또 세트피스도 빼놓을 수 없는데 단순히 득점 한 번으로 볼 게 아니라 일단 아스날이 세트피스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내려앉은 팀도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승패는 결국 어느 팀이 더 많이 득점하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득점이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이득, 상대방을 끌어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두 번째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득점을 하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밀리더라도 최소한 1점은 건져올 수 있으며 질 경기를 무승부로 비길 경기는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이 1등을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안정적으로 1등을 굳히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굳이 아쉬운 점을 뽑아보자면 첫 번째로 부상자가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선수 보고 너는 절대로 부상당해선 안 되는 억지지만 어쨌든 메인 전술은 주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이고 이렇게 주전 쪽에 부상이 계속 발생한다면 플랜 A에도 무조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비력에 비해 아쉬운 공격력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부상자 이슈와 관련이 있는데 보시면 요케레스, 트로사르, 하베르츠 등 특히 주전 공격수 쪽에 부상자가 몰려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스쿼드 뎁스가 워낙 탄탄해서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는 메리노가 스트라이커를 본다던가 세트피스의 영향도 있겠지만 공격수가 아닌 선수들이 공격수만큼 득점 볼륨을 뽑아낸다던가 하는 게 대단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케레스가 박스 침투, 상대 센터백 압박 등 생각보다 득점 말고도 신경 쓸 부분이 많더라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득점인 만큼 마무리 능력이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승 확률이 두 번째로 높은 팀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13라운드 이후 9.5%에서 11.3%로 상승했으며 시즌이 끝나고 35.65% 확률로 2등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측되었습니다. 시티의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는 2위, 아스날과 5점 차, 사실상 1.5경기 정도 차이라 아스날이 절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원흉이기도 합니다. 시즌이 개막할 즈음에 상당히 좋지 않았던 걸 감안해도 무승부와 패배의 비율이 1대4로 패배 숫자가 조금 많아 보입니다. 지금이라면 충분히 잡을 만한 하다못해 무승부로 끝낼 만한 경기들도 패배로 끝내서 무승부로 얻어낼 수 있었던 소소한 1점들도 놓친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박싱데이 일정을 보면 중간에 레알 마드리드가 껴있는데 챔피언스리그 라운드 페이지에서 상위 8위까지는 16강에 직행하지만 시티는 현재 9위로 플레이오프를 치러야만 합니다. 즉, 이 경기만큼은 무조건 풀 주전을 내보낼 것으로 예상되며 앞뒤로 껴있는 경기가 승격팀이지만 돌풍의 팀인 썬더랜드, 시티보다 실점수가 적은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이라 난이도가 상당히
상당히 높은 일정입니다. 시티의 긍정적인 요소를 몇 가지 뽑아보자면 첫 번째로 수비 라인을 확실히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리버풀전부터 리그 일정에서만큼은 동일한 포백 라인을 출전시키고 있으며 왼쪽부터 오라일리, 그바르디올, 디아스, 누네스입니다. 항상 펩이 안 좋다, 불안하다 소리를 들을 때가 수비 라인을 하나로 밀고 가지 않고 계속 여러 조합을 바꿔가면서 쓸 때였는데 3경기 연속으로 이렇게 같은 조합을 내보낸다는 것은 펩이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석됩니다. 견고한 수비력을 갖추었으니 문제는 로드리가 없는 3선인데 펩은 이번에 포든과 베르나르도 실바로 움직여 이를 해결했습니다. 니코가 지금까지 너무 안전한 플레이만 추구하다 보니 안전한 패스길만 찾다가 턴오버를 일으키거나 과감한 반대전환 패스가 없거나 해서 시티의 공격이 정체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즉 니코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적인데 로드리의 역할을 그대로 떠맡다 보니 당황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니코 옆에 2명의 미드필더가 생기면 수비적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고 공을 가지고 하는 플레이가 좋은 선수들이라 니코가 패스에 대한 부담감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윙어 또한 살짝 후퇴 조정을 해서 윙어, 미드필더, 풀백 간 스위칭이 자유롭도록 조정했는데 이런 전술은 2시즌 전까지의 맨시티였다면 로드리가 알아서 다 해주니 딱히 채용할 가치가 없는 전술이었습니다. 로드리가 부상 이탈하고 나서야 새로운 전술들이 입혀졌는데 오히려 시티가 다양한 전술을 시도한 꼴이 되어 상대팀 입장에서 생각할 거리가 많아진 겁니다. 니코 곤살레스, 오라일리, 누네스 등 개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들은 이 영상에 정리해 두었으니 이 영상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 걱정거리 혹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홀란드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인데 시티엔 홀란드 말고 뚜렷한 득점원이 없습니다. 오프사이드를 정말 잘 뚫어내는 포처 유형에서 공중볼, 포스트 플레이 등 여러 요소를 장착해 컴플리트 포워드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걸 매 경기 풀타임으로 매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다른 득점원이 필요한데 저는 마르무시가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홀란드에게 상대 수비 2-3명이 붙어주니 마르무시가 적극적으로 상대 뒷공간으로 침투해주면서 홀란드의 3분의 1 정도만 넣어준다면 정작 홀란드의 득점 비중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상대 수비가 분산돼서 시티의 공격이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봤고 또 수비형 미드필더가 2명뿐인 게 조금 아쉽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가동해서 로드리나 니코의 부담감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포든, 베실바, 라인더르스 모두 공미에 가깝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3선으로서의 수비 퀄리티를 바랄 순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베르나르도 실바가 최후방에서 수비를 도와준다거나 니코 혼자 덩그러니 중원에 남겨져 있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니코 옆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만큼 수비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옵타는 첼시의 우승 확률을 4%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첼시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3위, 승점은 24점이며 이번 시즌 리그 최종 성적은 3위가 20%로 가장 높습니다. 당장 아스날과 마찬가지로 탈락한 대회는 없지만 챔피언스리그도 현재 16강 직행 티켓이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리그, 챔스 둘 다 노리는 첼시 입장에선 두 대회 모두 따내는데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싱데이 기간 동안 3연속 원정이 예정되어 있지만 맞서게 될 팀들의 체급이 차이가 난다 해도 카라박, 썬더랜드의 발목은 잡힌 경험이 있기도 해서 나름대로 순항 중이어도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3위 팀이 우승을 노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 박싱데이 기간을 잘 보내는 건 디폴트고 별다른 부상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후반기 첫 경기인 20라운드 맨시티전, 28라운드 아스날전, 이어지는 빌라전을 무조건 이기는 게 우승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첼시 중원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카이세도지만 최근에 리스 제임스, 귀스토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해서 상대 중원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고 엔조를 아예 2선으로 올려서 최대 강점인 볼 방출 어빌리티를 극대화시킨다거나 하는 전술적인 조정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델라, 페드로의 최근 폼이 별로였던 원인도 있겠지만 바르셀로나전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기 위한 페드로 네토의 제로톱 또한 상당히 재밌게 봤었고 오히려 파머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동안 팀 전술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파머가 복귀한다고 해도 한동안 파머의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머의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첼시의 조직력, 전술, 선수들의 폼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파머의 폼에 따라 좌우되는 공격은 이제 끝났다로 받아들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리스 제임스, 귀스토를 3선에 놓기 시작하면서 3선뿐만이 아니라 팀 단위 압박이 굉장히 강해진 느낌이며 이는 가장 최근 경기인 아스날전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10대 11의 싸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수적 열세에도 거센 압박 강도를 가져갔으며 막말로 카이세도의 퇴장만 아니었다면 첼시가 아스날을 가볍게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유독 스로인을 포함한 여러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이 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원인이 되어 개선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피지컬 활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트피스에서만 할 게 아니라 경기에서도 하자가 되어버려서, 정리하자면 점점 진화하는 마레스카와 선수단, 확실히 강해진 피지컬적인 압박 강도, 이 두 가지가 첼시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점들이 아닌가 합니다. 반면 아쉬운 점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장점 챕터에서 말씀드리면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첼시의 공격이 파머의 컨디션에 따라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파머, 코릴 등 탑급 포텐을 가진 선수들이 없어도 경기를 대부분 승리할 만큼 전체적인 체급이 올라오긴 했지만, 브렌트포드, 맨유, 브라이튼전 3연속 우승 기간 동안 놓친 승점이 지금에 와서는 꽤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퇴장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한 경기 10명으로 경기를 뛰어야 한다면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열심히 뛰어주면 될 일이지만, 사후 징계로 결장해야만 하는 경기가 있어서 해당되는 경기는 그만큼 스쿼드 뎁스가 얇아지게 되며, 지금같이 박싱데이 기간 동안 카이세도 같은 팀의 버팀목이 퇴장당해 없어져 버린다면 첼시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스날, 맨시티, 첼시는 전체적으로 순항하고 있고, 전술적으로 아쉽게 보일 만한 부분들은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고쳐지고 있는 게 보여서 조금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첼시의 퇴장 문제만큼은 정말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우승권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15위 마무리였던 지난 시즌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맨유는 승점 21점으로 7위고 최종 성적은 8위과 10%로 가장 높게 예측되었습니다. 확실히 우승 경쟁팀에 비해 갖춰진 뎁스, 전술적인 다양성 등이 부족한 팀이긴 해서 아직은 유로파 리그권도 사실상 희망에 가깝습니다. 카라바오컵도 탈락했고 유럽 대항전에도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팀에 비해 박싱데이 일정이 넉넉한 편인데, 특히 강등권 언저리의 팀들과 연전이 예정되어 있어 모두 이겨내고 다시 분위기를 잡아야만 그래도 5위권 진입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맨유가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슬슬 전술의 색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3연승 기간 이후 지공 패턴도 보여주면서 빈도수는 많이 줄긴 했지만 후방에서 전방으로 다이렉트로 공을 보내는 퀵 빌드업 패턴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지공 상황 시 약점이었던 패스워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공을 뺏긴다 하더라도 대부분 상대 진영에서 뺏기기 때문에 수비 복귀 시간을 벌 수 있으며, 직선적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공격에 걸리는 시간도 꽤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라메스로 최후방의 안정성을 높인 것이 크고, 롱볼 위주의 축구를 할 때는 맥과이어, 지공 위주의 축구를 할 때는 루크쇼 등 전술에 맞춰 선수를 골랐을 정도의 뎁스가 갖춰졌기 때문에 완성도를 떠나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의 폭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뎁스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건 선수들의 메디컬 관리도 잘 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복귀 시기와 맞춰 세슈코도 곧 복귀할 예정이며, 다른 우승권 아스날, 맨시티, 첼시 등의 팀에서 계속해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걸 보면 선수 부상 관리는 확실히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유는 장점만큼 문제도 뚜렷한 팀입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로 3선을 뽑아볼 수 있는데, 브루노는 3선을 볼 정도의 툴을 가지고 있다 정도이지 좋은 3선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카세미르는 좋은 3선이긴 하지만 노세와 기동력 이슈로 풀타임 내내 좋은 활약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퀵 빌드업 위주의 경기를 할 때는 중원을 거치는 빌드업을 생략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맥과이어의 부상과 루크쇼의 출전으로 지공 위주의 공격 패턴으로 바뀌면서 3선도 공격 작업에 참여하게 되니 이런 문제점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비, 빌드업, 에너지 레벨 모두 챙길 수 있는 브라이튼의 발레바, 노팅엄의 앤더슨, 팰리스의 와튼 등 3선 선수들의 이적설이 지속적으로 뜨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좌윙백은 조금 다른 결입니다. 브루노와 카세미르는 실력은 검증되었지만 3선으로서는 약간 부족하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좌측 윙백은 그냥 수준 미달입니다. 도루구는 빠르지만 드리블 이후의 판단이 너무 느려 어린 나이의 윙백치고는 나쁘진 않지만 선발급은 아니라 느껴졌고, 달로는 그동안 너무 혹사당한 탓인지 기본적인 수비에서조차 약간 헤매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맨유가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지 않고 카라바오컵도 조기에 탈락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 경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결과도 내고 있고 메디컬 같은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한 주에 한 번의 경기인데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승 경쟁을 하고 있어야 맞겠지만, 옵타는 리버풀의 우승 확률을 1.72%로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리그 최종 성적은 15.1%의 확률로 4위로 예측되어 있고, 2위는 9.88, 3위는 14.36%로 상위권 마무리 확률이 낮지도 않지만
그리 높지도 않습니다. 박싱데이 기간의 일정을 살펴보면 승격팀이지만 만만치 않은 썬더랜드를 시작으로 지난 시즌 챔스 결승 진출팀의 인테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맨유와 마찬가지로 카라바오컵에서 조기 탈락했기 때문에 일정상 유리함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웨스트햄전 살라가 쉬었던 경기를 통해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흐름을 바꿔줄 전술적 해답을 어느 정도는 찾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웨스트햄전 같이 살라 선발을 고집하지 않거나 조 고메즈를 출전시켜 안정성을 높이는 등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올린 선발 라인업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르츠와 소보슬라이가 같이 나왔을 때 에너지 레벨이 많이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었고 비르츠라는 플레이메이커와 활동량 자체가 엄청난 소보슬라이가 2선에 있으니 상대 미드필더의 압박책에 혼선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보슬라이가 라이트백에서 2선으로 올라감에 따라 고메즈가 드디어 선발로 나올 수 있었는데 그동안 라이트백으로 뛰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 프림퐁, 브래들리만큼 빠른 공격은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고메즈가 필요할 때만 전진하고 대부분 수비에 집중을 해버리니 코나테 또한 무리해서 라이트백 자리를 커버할 필요가 없어졌고 꽤 괜찮은 활약을 할 수 있었다 보여집니다. 또한 소보슬라이 같이 킥과 압박의 장점을 살려 라이트백으로도 좋은 활약을 했던 것은 이후 리버풀이 다시 안정화되었을 때 변칙적으로 선택해볼 만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폼이 좋지 않은 선수들을 계속 선발로 세운 건 슬롯 감독의 분명한 실책입니다. 예를 들어 수비에 대해 자유도를 부여받은 살라가 공격 마무리도 안 되는데 계속 선발로 서버리니 다른 2선에 위치한 선수들에게 오히려 부담감만 더하는 꼴이 돼버렸고 3선에선 메갈리스터가 빌드업도 수비 관여도 제대로 하는 게 하나가 없었습니다. 비르츠가 어떻게든 살라의 부족한 수비를 커버하고 3선 자리까지 내려가서 빌드업까지 책임지려 하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경기 중에 퍼지는 느낌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 코나테의 폼이 심각하게 떨어졌다거나 각포가 매크로성 플레이만 보여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득점을 뽑아주지 못한다거나 케르케즈가 오버래핑만 하는 단조로운 플레이만 하는데 이에 대한 컨펌이 없었습니다. 이런 선수들 개개인의 문제와 슬롯에 이해할 수 없었던 선수 기용의 문제가 맞물려 현재 8위라는 순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리버풀 선수들의 기본적인 체급 자체는 높은 편이라 지금처럼 안정적인 팀 운영이 지속되기만 한다면 5위권 안으로의 재진입은 그리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13라운드 기준 유일하게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토트넘은 막말로 급격하게 흔들렸던 리버풀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최종 성적 예상이 7위에서 9위도 아니고 11위에서 13위 사이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공격진의 줄부상이라는 원인이 크긴 하지만 일단 13라운드가 기준이라면 현재 승점인 18점은 지난 시즌 포스테코글루의 20승점보다 낮은 수치이며 마지막 풀럼전도 힘들었다면 뉴캐슬, 브렌트포드, 리버풀, 팰리스 등 더 윗순위의 팀들과 경기가 어렵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공격수로 어떻게든 득점을 쌓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도베르나 텔 같은 어린 선수들이 그나마 나올 때마다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미래 자원이라는 점에서 희망적으로 볼 수 있고 메디슨, 솔랑케, 클루셉스키 등 팀의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너무 장기간 빠져 있음에도 쿠도스가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 어디까지나 그나마라는 거지 팀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게 현실이라 남은 박싱데이 기간 동안에 전승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팀을 가다듬을 필요는 있습니다. 선수들의 부상이 특히 공격진 쪽에 너무 많아서 100% 객관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서브로 분류되는 선수들이 왜 아직까지 서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지 최근 전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프랭크가 어느 경기에서는 3-4-3을 쓰고 어느 경기에서는 4-4-2를 쓰고 다양한 전술을 시도해보는 건 좋지만 반대로 말하면 명확한 플랜 A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브렌트포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명확한 플랜 A를 잘 정착시킨 다음에 다양한 플랜 B를 시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긴 하지만 일단 시즌 초에 3위를 유지할 만큼 순항하기도 했고 유독 부상자들이 많은 팀이기도 해서 토트넘만큼은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 다시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옵타의 이번 시즌 순위 예측을 기반으로 빅6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봤는데 어디까지나 수치만 인용했을 뿐 빅6에 관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